네,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가코시카 김영진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프로모션 얘기만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래도 우리 폭스바겐이 어떻게 탄생했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2천 몇 명 중에 가장 박학다식한 분이세요. 그래서 소개합니다. 이휘용 선생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문학이랑 철학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역시. 유럽 문학사를 공부한 이휘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폭스바겐이 네, 어쩌다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이 공식 명칭이 이제 폭스바겐이라고 돼 있는데 정확한 의미는 폴크스바겐이에요. 폴크스바겐. 네, 폴크스바겐. 맞아. 제가 알기로는 폴크스가 국민이고 바겐이 차라고 알고 있거든요. 정확합니다. 네. 폴크스가 이제 국민이라는 뜻인데 이제 영어로는 이제 포크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이거 찍어 먹는 포크? 그 포크가 아니라 네네. 그 들어보셨을 까 그 외에 우리 통기타 연주하면서 네네네네. 이렇게 라이브로 부르는 그런 음악들을 포크 음악이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뭐 김광석님. 그렇죠. 네. 김광석님이나 뭐 산울림도 있고 우리 아버지 세대 요즘 세대에서 좀 재해석하는 게 이제 뭐 장기하 씨도 있고 그렇죠, 뭐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지만 그 포크 음악의 포크가 독일어의 폴크스와 어원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독일어의 폴크스와 영어의 포크는 사실 의미가 조금 많이 달라요. 영어의 포크는 조금 트레디셔널한 민중 대중의 의미라면은 독일어에서의 폴크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민족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민족이요. 네. 독일 차량에서 이 독일 민족을 빼놓을 수 없는 게 예전에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거의 단일 민족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쵸. 뭐 지금은 미국이나 프랑스나 다들 이제 뭐 이민자나 아니면 다양한 인종들이 모이고 있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도 여행을 가보시면은 물론 뭐 튀르키예라던가 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게르만 민족이 좀 압도적으로 많은 국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폴크스라는 게 그 민족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그게 사실 한번 안 좋은 쪽으로 빠졌었던 적이 있죠. 위대한 게르만 민족. 느낌 오시죠? 월드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위대한 게르만 민족이라는 그 국뽕에 너무 취했다 보니까 국뽕. 그렇죠. 그 내셔널리즘이 너무 극단으로 치들었다 보니까 합법적으로 히틀러라는 인물이 투표에서 선출이 된 거죠. 그렇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폴크스바겐과 히틀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이기 맞아요. 때문입니다. 저희도 신입사원 교육 받을 때 꼭 히틀러 얘기 들어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사실상 이제 정권을 잡고 히틀러가 많은 사람들이 뭐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부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그렇죠. 해서 말한 거 아니에요? 독재자와 전쟁광이라는 이미지에 그렇죠. 가려서 그렇지 사실은 독일 민족의 열렬한 지지와 투표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선출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히틀러가 그러다 보니까는 대중들 독일 민족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겠죠. 그렇죠. 당연히 투표로 된 봐야겠죠. 사람이니까. 투표로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 노동자 친화 정책을 굉장히 많이 펼칩니다. 노동자 친화 정책. 네, 그렇죠. 그때 KDF 독일어는 카데F라 그러는데 크라프트데어 이제 프로이데라고 기쁨을 통한 힘이라는 네. 그 레크레이션 단체를 만들어요. 단체를. 레크레이션 정확히는 이제 프로그램이죠. 네. 뭐 우리나라도 이제 사회가 혼란할 때는 이제 스포츠와 같은 그렇죠. 유흥거리가 많이 3S 정책. 나오듯이 네. 비슷하게 이제 레크레이션이라던가 이제 아우토반도 짓고 네. 그거를 통해서 독일 국민들이 자유롭게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런 프로그램에 여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바랬어요. 근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자동차는 사실 좀 부유층의 좀 특권이었습니다. 요즘도 자동차가 그렇죠. 좀 어느 정도 재력을 대변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때는 더더욱 심했거든요. 그렇겠죠. 그때 최초의 신호탄을 터트린 게 사실은 대량 생산을 터트린 거는 이제 미국의 포드, 헨리 그렇죠. 포드의 포드 T형이긴 한데 이거는 아직 지금처럼 뭐 바다 건너 수출을 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내수 시장용. 그렇죠. 그래서 독일에는 사실상 뭐 벤츠라던가 네. 뭐 유명 브랜드들은 많았지만 나름 좀 고위층을 위한 내지는 좀 부유했던 사람들을 위한 거였는데 히틀러는 국민들이 자동차를 타고 자유롭게 돌아다니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천재적인 엔지니어에게 독일 민족의 자동차를 부탁을 해요. 폴크스바겐을 민족의 차량.
그 폴크스바겐의 디렉팅을 최종적으로 맡았던 사람이 바로 유명한 페르디난트 포르쉐 박사입니다. 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포르쉐, 그 그렇죠. 포르쉐. 우리가 아는 네. 그 포르쉐 911과 뭐 네. 카이엔으로 유명한 그렇죠. 브랜드 있잖아요. 네. 그 포르쉐의 창업자인 포르쉐 박사입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는 독일 그 나치당의 그 무장 친위대에 있잖아요. 네. 바펜 SS라고 부르는 그 슈츠스타펠의 상급 대령이었어요. 아. 포르쉐 박사가 네. 실제로는 뭐 나치 부역자라는 것 때문에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옥살이도 하곤 했었는데, 상급 대령이라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대령과 준장 사이에 있는 좀 고위 계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뭐 흔히 우리 시제말로 짠대령. 그렇죠. 거의 뭐 별 내지는 그렇죠. 이제 그런- 진급 앞두고 있는. 그렇죠. 네. 그런 정도의 이제 고위직이었는데, 히틀러랑 이 포르쉐 박사가 굉장히 죽이 잘 맞습니다. 히틀러 같은 경우는 이 독일 민족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었고, 그런 히틀러의 쇼맨십과 페르디난트 이 포르쉐 박사의 이런 어떤 천재적인 엔지니어링과 아이디어가 죽이 너무 잘 맞았어요. 그래서 좋은 파트너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히틀러가 몇 가지 조건을 걸었죠. 조건. 네. 이제 아빠와 엄마, 부부가 엄마. 탈 수 있어야 되고, 어린아이 셋 내지는 성인 둘이 탈 수 있는 패밀리카여야 하고요. 아우토반에서 속도 100km로 항속이 가능해야 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격이 1000마르크 언더여야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1000마르크면은 1000마르크. 요즘 환율 기준으로 얼마 정도 될까요? 그때 당시 독일 노동자들 수입이 평균 150에서 한 200마르크 정도 했었어요. 그럼 거의 200마르크면 우린 지금 돈으로 따지면은 한 300 내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300으로 잡고 1000마르크면은 이제 곱하기 한 5 정도 하면은 한 1200에서 한 1500 내외 정도 네. 환율 생각하면 네. 그 정도 생각할 것 같고, 지금 우리로 따지면은 한 스파크나 좀 잘 쳐주면 레이 정도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레이나 스파크는 이제 경차라고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죠. 지금 우리 시장에 레이나 스파크도 없고 첫 차량 스타트가 벤츠 E클래스부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 E클래스 이하로는 자동차가 없어. 내진 BMW 5 시리즈 밑으로는 그렇죠. 차가 없어. 그냥 인생이 대출 받고 시작하는 거야. 그렇죠. 이게 아.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발표를 하고 차를 만든다 하니 독일 국민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정리 한번 해보면은 히틀러가 있고, 그렇죠. 어찌됐건 자기 정권의 인기를 위해서 한번 뭔가 퍼포먼스를 보였어야 됐어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있었던 차는 벤츠라든지 BMW가 있었지만 가격이 고가의- 너무 높아. 그렇죠. 그래서 내가 차를 취직했어. 첫 차를 살려고 하면 대출 받고 시작하는 거야. 그렇죠. 그럼 인생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런 걸 안 해주려고 뭐 조금 안 좋은 과거지만 히틀러가 포르쉐 박사한테 지시를 해서 그렇죠. 야, 가격 저렴하고 가족들이 탈 수 있고 또 하나가 뭐라 하시죠? 아우토반을 아우토반을 달릴 수 있어야 100km 이상의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차를 아. 요구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폭스바겐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폭스바겐이에요. 근데 네. 또 어려운 조건들이 조금 더 붙었었어요. 뭐냐? 그래요? 네. 엔진이 시트 뒤에 위치해 있었어야 됐습니다. 아, 그거를 수평대항 엔진이라고 하잖아요? 아니요. 그 아니요? RR 방식이라죠. 네. MR 내지는 RR 방식인데, 네. 이제 엔진이 중간에 있는 거를 이제 미드쉽이라고, 그렇죠. 그리고 맨 뒤에 있는 걸 이제 리어 드라이브 RR이라는데, 히틀러는 RR을 원했어요. 그거 왜냐? 보통 슈퍼카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슈퍼카들이 보통 MR이나 네. RR을 보통 채용을 하죠. 사실 RR은 슈퍼카라기보다는 이제 911, 포르쉐에서 911만 RR을 채용하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무게중심 때문에 엔진 뒤에 배치하는 그렇죠. 경향이 있는데, 히틀러의 속성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차를 군용으로 활용하고 싶어 했었어요. 아, 근데 엔진이 본넷 앞에 있으면 총에 피격받았을 때 차량이 고장날 확률이 크겠죠. 그러면은 애초에 이 폭스바겐을 만들 때 그쵸. 세계 대전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그렇죠. 거죠. 군수물자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군수물자로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엔진을 뒤로 빼고 포르쉐의 911과 복스터의 상징인 박스 엔진, 수평대학 엔진을 그 폭스바겐에 넣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때 만들어진 차가 바로 우리가 다들 잘 아는 비틀입니다. 폭스바겐의 비틀. 비틀이에요. 골프가 아니라 비틀입니다. 비틀인데, 이 비틀이라는 아이코닉한 차와 포르쉐의 911 카레라가 너무나도 닮아있는 차예요. 맞아요. 사실 네. 너무나도 닮아있는 차인데, 아무튼 히틀러가 이런 차를 지시하라 하고
이제 히틀러가 정말 천재인 게 2차로 독일 국민의 인기를 한 번 더 끌었지만 또 2차로 전쟁 자금을 충당을 해요. 아, 판매 수익 일부분을. 자, 어떻게 하냐면 독일 국민들한테 우표를 팔았어요. 네. 우표를 한 달에 한 번 살 수 있고 5마르크에 팔았습니다. 5마르크면 얼마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냥 진짜 실제 우표 좀. 그렇죠. 5마르크 우표를 200장을 모으면은 비트를 준다고 한 거예요. 아. 이틀을 매달. 대신 이거를 한 달, 두 달 띄엄띄엄 사면 안 되고 정기적으로. 매달 무조건 사도록 히틀러는 그 당시에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구독 서비스를 한 거죠. 전 국민 대상으로. 최소 몇 천만은 구매를 했겠죠. 한 1200에서 1300만 정도가 구매를 했다, 네. 신청을 했다 그래요. 근데 안타깝게도 구독 서비스가 종료돼서 스탬프를 모아갈 즈음에 전쟁이 터집니다. 노렸네. 그 자금이 비틀이 인도가 됐을까요? 안 됐겠죠. 극소수만 인도가 되고 남해는 전부 다 이외에는 전쟁 자금을 사용이 되고 그렇겠죠. 비트를 만들려고 세웠던 자동차 공장들은 당연히 군수물자. 그렇죠. 만들고 군수물자와 또 포르쉐 박사의 또 전쟁 기계인 또 퀴벨바겐, 아, 퀴벨. 네. 퀴벨바겐으로 이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아. 이러한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독일 폭스바겐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독일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그러니까요. 저 하느냐 목소리 언제 얘기 나오나 지금. 아, 좀 이렇게 힘드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자동차라는 물건이 사실 굉장히 복잡한 물건이에요. 사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현대 기계공학과 자본주의의 꽃이 자동차라고 생각을 해요. 자본주의와 현대 기술의 끝. 끝은 네. 자동차다. 그러면 흔히 생각하실 수 있겠죠. 전투기나 항공모함이 더 만들기 어려운 거 아니냐. 그렇죠. 왜 자동차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투기나 항공모함은 한 가지 기능성에 너무 올인된 제품이에요. 아. 그런데 제가 방금 현대 진짜 모던 테크놀로지의 끝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자동차는 단순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디자인, 예술, 유통, 산업 전반에 걸친 모든 속성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물건입니다. 그렇죠. 네, 마케팅까지 심지어. 그러네. 그래서 그 나라의 어떠한 문화를 대변하는 물건이 바로 자동차이기도 해요. 문화를 대변한다. 그래서 폴크스바겐이라는 게 대단히 독일적인 자동차고 독일인을 대변하는 자동차인데 왜 이러한 역사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렸냐면 독일을 알아야 사실 폭스바겐을 정확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 보셨죠? 폭스바겐 살 때는 독일을 알아야 폭스바겐 살 수 있어요. 제가 유튜브 보고 연락 주시면 독일 아시냐고 꼭 물어볼 거니까 이 내용 꼭 봐주세요. 우리 팀장님 같은 경우는 독일 사람 하면 좀 어떤 느낌이 있으세요? 독일 사람 하면 재미없고 재미가 고리타분하고 뭐 조금 뭐 독일 분들이 보시면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전범 국가. 전범 국가. 네. 그렇죠. 무뚝뚝하고 그렇죠. 재미없고 농담 없고 그냥 전형적인 옛 군부의 그런 이미지가 떠올라요. 어느 정도 좀 맞는 말이긴 해요. 네. 약간 엔지니어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독일은. 물론 요즘은 워낙에 글로벌화돼 있고 멋쟁이들이 많지만 아직도 독일은 날씨도 우중충하고 철학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나라이긴 철학. 합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반듯반듯하고 아직도 좀 관료주의 사회의 그런 느낌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요소들이 사실 폭스바겐을 이루는 많은 조형적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차량의 외장이나 내장을 보면 굉장히 담백하고 어떠한 화려한 장식성보다는 기능성에 몰두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 장식보다는 기능성. 그렇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독일의 바우하우스 네. 스쿨의 모토거든요. 형태는 기능에 따른다. 그래서 폭스바겐을 보면은 군더더기 없다. 그렇죠. 담백하다. 너무 담백하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차량의 기본기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깔래야 깔게 없는 없죠. 브랜드다. 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드디어